그래서 요새 아시다시피 상속세 신고가 되게 많잖아요. 신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16시간 동안 이론과 실무 사례를 다 풀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6시간 동안 상속세를 마스터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뭐 정리는 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이미 교재 아마 교재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내년에 개정될 우리의 상속세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상속인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또 이제 관련되는 주제와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요약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보시면은 세율 인하예요. 저는 사실 세율 인하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세율 인하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세율을 인하하자고 떠들었지만 계속 그게 이제 먼 시간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격적으로 정말 이번에 세율을 내리는 걸로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1억 이하는 10%고 30억 초과는 50%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에는 보시다시피 2억 이하는 10%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억 이하는 10%니까 조금 이제 2억 이하가 조금 가세표준구가 조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이 지금은 우리가 30억 초과는 50%인데 지금 보면은 10억 초과분에 40%를 해서 10%가 낮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은 올 하반기에 정년을 예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올 수도면서 내년 초에 하자. 올 연말 가서 한번 보고 내년 초에 세법이 개정되면은 그때 실행하자고 다 올 수업이 되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막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이미 정년 실행하신 분들은 이거 취소하면 되냐? 아니면은 우리 올해 돌아가시는데 혹시 올해도 적용되지 않느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2025년 1월 이후 상속이 되거나 정년받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상속세 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다음 시간 아마 할 거예요. 각종 상속 공제가 되잖아요. 각종 상속 공제가 되는데 지금은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기초공제 2억과 그 다음에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하고 일괄공제 5억 중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부분 일괄공제를 가버려요. 여태까지는. 왜?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도 별로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약 개정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 자녀 1인당 얼마요? 5억. 그러면 자녀 2명이 있으면은 기초공제 2억 되고 자녀 2명이 있으면은 10억 해서 12억의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제 혜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파격적이죠. 저도 늘 이 계통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게 개선될 줄 몰랐던 거예요. 5천만 원에서 갑자기 이제 뭐 5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희 업계에서도 엄청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는 세무 대리인들이잖아. 다 세무들은. 근데 이렇게 공제되는 것이 당길만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고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있잖아요. 솔직하게 갑자기 세율도 내리고 갑자기 이렇게 공제금이 크니까 갑자기 뻥 찐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고 수수료가 상당 부분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상승 신고 업무가 대다수인데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쨌간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상속세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율을 낮추고 공제 금액을 이게 늘려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어쨌간에 이건 개인적인 사담이고 그거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상속과 관련되긴 하지만 기본법에 관련된 건데, 우리 국세기본법 보면은 납세의무 승계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피상속인이 뭐 채납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나면은 상속인이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납세의무 승계를 하거든요. 그때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게 뭐냐인데, 보험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보험금은 우리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렇게 개정돼서 종전에 들어갔었어요. 원래 없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하시는 보험금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개정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1, 2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에 수령하는 보험금도 포함시키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종전에는 아예 포기한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국세 및 강제징수를 체납한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그 보험금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사실은 이 내용이 딱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종전에는 완전 포기한 경우만 이제 보험금의 납세무 성계에 들어가는 상속재산 들어가는데 지금은 전부 일부도 포함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압상속공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가압상속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속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가압상속공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다 기상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압상속공제예요. 근데 이번에 가압상속공제에 대해서 또 이제 개정이 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가압상속공제를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압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영위하는 경우는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30년 이상은 600억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이게 종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뭐 밸류 또는 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및 그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 고시가 되는데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공제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밸류 및 스케일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가압상속 공제받으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딱 배가. 일반 기업에서 딱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두 배가 돼서 300억 한도가 600억으로 가고 400억 한도가 800억, 600억 한도가 1200억. 엄청난 거죠. 그죠?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거기서 작업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가압상속 공제 한도가 없어졌어요. 한도가. 그만큼 지금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서 혜택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가압상속 공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제가 가압상속 공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니고 또 사실 개정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을 하고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연말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조정이. 요거는 요건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다시. 그 다음에 우리 가압상속 공제, 또 가압상속 공제할 때 사업무관 자산, 우리가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좀 개정이 됐어요. 일단 먼저 가다 보유 현금. 우리 5년 동안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200%로 지금 인상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대여하는 거는 무조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대여하는 부분에서는 임직원들한테 학자금이라든지 뭐 전세자금을 복지 차원에서 일단 임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업용 자산으로 봐주겠다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려재산 공제 우리가 재산을 친족한테 정려를 하게 되면은 정려를 받게 되면은 지금 1000만원 공제 가능하거든요. 친족. 근데 이게 친족의 범위가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와 상정법상 친족의 범위가 달랐었어요. 여기 종전에는 같았는데 이게 이제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달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천인의 혈족, 3천인의 인척 이게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죠, 그죠? 그 범위와 일치를 시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에 우리가 아마 많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컨설팅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증여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정의 의제 규정 정할 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족법인들이죠, 그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을 우리가 출자하고 있는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을 하는데 그 특정 법인한테 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 이익 속에 자본거래를 포함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한 주만 이게 이제 그 특정 법인한테 그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나머지 주식을 전부 다 매입 소각하거나 막 불균등 유상 증자를 통해서 그 특정 법인한테 이익을 주는 경우는 지금 이때까지 지금 과세 못 하잖아. 지금 현재 국세청이 과세 못 한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과세 못 하는데 그래서 많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이걸 과세를 이제 그것도 과세하겠다고 2025년부터죠. 2025년부터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도 과세하겠다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나중에 특정 법인을 제가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 한번 더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 자본거래를 통해서 특정 법인 이익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금 현재에도 이게 3년 미만 법인을 특정 법인을 3년 미만 법인을 설립되지 이런 법인 이용해서 이익을 주는 경우는 과세하겠다고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마구잡이를 하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리서 가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0쪽에 가겠습니다. 10쪽에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법에 대해서 요새 제가 일을 해보면은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제가 하고 수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부담할 세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속받을 몫이 얼마인지.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몫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 권리가 어떤 건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서 좋으니까 민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가게 되면 이제 민법 규정 상속이 뭐냐 이 상속. 우리가 상속이 뭐냐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놨습니다.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이게 민법도 규정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어쨌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절차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요.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 고객 부모님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상속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한 달 이내.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 그래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막 연락이 와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 휴가를 사실 2휴가를 갔거든요. 막 휴가 갔는데 낯선 번호가 막 뜨는 거예요. 월요일 날 돌아가셨다. 월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장례 치르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속세 신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때는, 보통 이게 이제 사망 신고하기 전에 연락이 많이 와요.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사실은, 이때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할 일이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1개월 이내 동사무소 신고하라고 안내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요걸 뒤에 가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사무소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정 상속인 누군지,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고객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상속받을 법정 상속인 누군지를 두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셨죠. 그죠? 누군지. 확인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상속받을 재산.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이 어떤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뭔지, 우리 고객이 남긴 재산이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다 안다고 장담을 하시죠. 하지만은 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평생 70년, 80년을 살면서 그것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전에 꼭 주의하실 거, 아까 얘와 연관되는 건데, 동사무소 사망신고를 하거나, 사망신고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망신고하는 상관이 없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
모든 금융거래가 올스톱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금융거래가. 우리 피상속인이 하던 모든 금융거래가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대출금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스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체납자가 되거나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돈도 빼지도 못해. 돈도 급한 돈도 빼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상수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다고 하면은 급한 돈을 좀 빼놓거나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급한 돈을 빼놓거나 그 다음에 이제 큰 체납이 아니라 큰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이미 은행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합의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원스톱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또 다른 고객분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것이 금융기관 통제가 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딱 한 번 들었어요. 물론 딱 자동적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간에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 이제 다 금융거래가 올수도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대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것도 어제도 전화 왔었어요.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고 상수 포기를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상수 포기. 이거를 의외로 지나가 버린 경우 우리는 왜 잊어버리냐면은 우리는 상속세 신고만 6개월을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 어떻게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요거 뒤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상속 받을지 포기할 것이 다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다 확인됐죠. 상속세에서 확인됐죠.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세액을 최대한 어쨌든 신고세액을 줄여야 되잖아. 그죠? 신고세액을 최대한 절세된 측면에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확정된 신고세액에 맞춰서 어떻게 협의 분할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속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하고 명의 변경도 해야 되는 겁니다. 취득세 신고도 늘 얘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취득 신고도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늘 이 일을 10년 이상 이 일을 하지만 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어요. 제가 상속 신고만 포커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에 대해서 그냥 너네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가산세 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취득세 신고와 상수 신고 기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수세와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있는 경우, 회원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취득세 신고도 하라고 안 해. 이해되셨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신고서 이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저도 사망신고를 보면서 기분이 우리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지만은 우리 돌아가시고 나면 별거 없어 사실. 사망신고 하나만 딱 작성되면은 다 사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그냥 원스톱 서비스 신청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대출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하시지 말고 조금 시간을 벌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제 어저께 다른 사람 상속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해갖고 이제 신고를 했더니 뭐 이제 상속에 다툼이 있잖아요. 왜 내 정보를 너가 가져가느냐 막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 부모님 자료를 너가 다 가져가냐 막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일이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6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 6개월 이내. 원스톱 서비스 6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상속이면은 상속이 5명 있으면 각각 다 해도 돼요. 각각. 자기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람은 상속인이 이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금융거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세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정보, 지방정 다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재는 10쪽에 가게 되면은 상속이 뭐냐 그러면 상속.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상속이 일어났다. 상속이 계시듯 하는데 이 상속이 뭐냐 이겁니다. 10쪽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상속이라는 것은 1번의 밑에 하단 부분에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되고요.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수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상속인이 제사 소유에서 사망을 한 거죠. 사망한 사람은 우리가 피상속인.
모든 피상속했던 모든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하고 그 다음에 이 권리라는 것은 모든 권리물과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든요. 이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등 뭐 예금 이런 것들 우리가 권리라고 하고요. 의무 우리가 이런 그 부동산이나 이런 권리만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인 권리도 의무도 승계를 하거든요. 이 의무라는 것은 채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승계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피상속인의 일시에 전수된 권리를 제외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자격, 우리 뭐 세무사 같은 이런 자격은 일시에 전수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면은 우리 자녀가 세무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별도 또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격, 뭐 상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시에 전수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그 자체가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 다음에 그 권리 의무를 승계를 받는 사람을 상속인. 또 수요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11쪽에 가겠습니다. 11쪽에 가게 되면은 상속의 형태가 있습니다. 상속이. 우리 민법상 상속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상속의 형태는 상속을 받는데 어떤 것을 상속받을 것인가? 1번. 신분 상속도 있고 재산 상속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 말고 있어요. 재산 상속만. 근데 신분 상속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신분 상속이 폐지가 됐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있었던 신분 상속이 뭔지 아십니까? 호주제. 옛날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양반, 쌍놈, 이게 다 신분이잖아요. 이것도 상속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는 이미 없어지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없어진 신분 상속이 호주, 들어보셨죠? 호주제.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호주제 없어요. 지금은 재산 상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산 상속만. 그다음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생전에 상속이 가능한지 사망 상속이 가능한지입니다. 우리 미리 상속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리 상속 받아야지. 미리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상속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게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되는 거예요. 미리 상속은 없습니다. 생전 상속은 없고 사망 상속만 있는 거고 미리 상속 받는다는 의미는 미리 증여를 받는다.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 3번에 가시면은 법정 상속이냐 유언 상속이냐 있거든요. 법정 상속은 우리가 일단 두 개 다 허용돼.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은 다 허용이 되고 다만 유언장이 있으면은 유언장이 먼저 이제 우선 적용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제일 고객들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아까 제가 화면도 보여드리지만 앞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언장이 있느냐 제일 물어봐요. 유언장이 있느냐 물어보고 유언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법정 상속이 되고 그다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셔요. 유언장이 있느냐고. 근데 이 유언장은 예전에는 잘 작성을 안 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중요성을 느껴서 많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단독 상속이냐 공동 상속이냐. 우리 상속인 한 사람이면은 내가 혼자 다 받겠지만은 상속이 여러 사람이죠. 그죠? 여러 사람이면은 그때는 공동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공동 상속이 원칙입니다. 공동. 다만 이제 협의 분할을 통하거나 상속 포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원칙이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은 공동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강제 상속이냐 임의 상속이냐 그러거든요. 강제. 상속은 강제 상속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강제도 상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 상속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상속을 받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은 또 나 받고 싶지가 않아. 나 죽어도 나 상속 안 받고 싶어. 그러면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다. 임의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런 거는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 상속이다. 뒤에 가면 포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6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균분 상속이냐 불균동 상속이냐 있는데 원칙은 균분 상속입니다. 공동상속 원칙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배우자만 5화를 가산한다. 보통 이제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n분의 1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n분의 1이 되는 균분 상속입니다. 그 다음 13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민법상 상속 제도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상속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사망. 그러면은 이 사망 시점이 상속 시점이 어떻냐? 상속 시점이 그게 사망 보시면은 13쪽에 1번에 상속의 개시 원인
상속은 뭐로 인하여 개시된다? 사망으로, 사망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인가? 사실은 우리 실무적으로 할 때 우리는 사망 시점을 언제든지 우리는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 시점을, 그러니까 사망한 시점인데, 사망 시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다 다른데, 양걸 1번, 자연적 사망. 아마 우리가 하는 그 보통의 고객들은 99.9%가 전부 다 뭡니까? 자연적 사망일 겁니다. 자연적. 아직 제가 10년 이상을 이 업무를 하지만 이 외에 사망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물론 실종으로 인한 사망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가 신고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 번도 없어서 다 자연적 사망입니다. 이 자연적 사망 속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병으로 사망하거나 사고로 사망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사고로 사망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그럼 이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 이게 사망 시점이 같이 한번 볼까요?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 사망 시점이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확인해요? 의사가. 그래서 그 보면 보통은 사망 신고에 첨부되어 있는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시, 분으로 사망 시기를 확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망 신고 한 달에 하잖아. 사망 신고할 때 딱 들어가는 서류가 뭡니까? 사망 진단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의사가 그 사망 진단서를 어떻게 하냐면 의사가 사망 시점을 딱 집어넣고 사망 진단서 발행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이제 사망 신고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사망 진단서 보면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까지 사망했다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등재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고객한테 자료를 요청해요. 그 사망 진단서 달라고. 또 뭐냐면은 기본 증명서. 기본 증명서라는 것은 홍길동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기본 증명서 발급받으면 거기에 사망 시점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시점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사망 진단서나 기본 증명서에 있는 사망 시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보면 실종 선고. 실종 선고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막 배가 침몰했다든지 요새 막 굉장히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폐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나거나 뭐 하천이 막 썰려내라고 하죠. 하천에. 시신이. 그러면은 그 사람 분명히 사망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실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실종자가 되고 나중에 그 시신이 이제 확인됐을 때는 그때는 사망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계속 확인이 안 돼요. 시신이 계속 확인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러면은 사망 신고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종이 5년 동안, 일반 실종 5년이고 특별 실종 1년인데 그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까지,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가정법원에 가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번복이 돼요. 그거는 번복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어떻게 운 좋게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은 생존자가 되는데 어쨌간에 이제 사망으로 간주가 되고 그러면 상수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 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넷째 줄에 생사불명 상태에서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정이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로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가정법에 실종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야만 그 사람이 사망한 걸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이 실종 기간 만료라는 것은 일반 실종 뭐냐 그냥 가출해버렸어. 가출해버렸는데 계속 10년, 20년 가도 확인 안 되는. 그러면은 5년만 지나면은 그 사람은 실종 기간이 만료가 돼서 사망자가 되고, 우리가 근데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하는 거는 특별 실종이라 그래요. 그거는 1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그 사람은 실종 선고를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때 사망한 걸 본다 되고요. 그렇지만 민법상으로는 실종 선고를 내린 시점이 되고, 다만 상속정의소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민법에서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사망 시점이 되고, 우리 상정법에서는 실종 선고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종 선고는 개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아마 발생되는 게 거의 희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
부재 선고, 요거는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조금 말씀. 부재 선고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14번에, 14쪽에 양글로 3번. 이거는 뭐냐면은, 가족 관계를, 저도 예전에 한번 저도 호적등본인가 옛날에 호적등본 있었잖아요. 보니까 연세가 뭐 0년생 이런 분들이 호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만주에 산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고모 할머니가 아주 오래되겠는데 그 할머니가 만주로 가셨는데 생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그분이 북한에 사는 걸로 나타나요. 북한 아직 교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 그래, 부재자. 그러면 북한에 만약에, 이제 우리 이런 경우죠. 가족 때 월남을 했어요. 그죠? 월남을 했으면은, 그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는 거죠. 부모가 북한에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남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산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부재자를 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부재자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걸 똑같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실존 선고 똑같은 거예요. 부재자 선고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 걸 간주되기 때문에 남한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재자 선고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희박하죠, 사실은. 근데 요새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뭐냐면은 남한에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남한이 월남을 하면서 자녀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남한에 있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남한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북한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한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그 자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부재자죠, 부재자.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딱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남한으로 오는 순간 그 사람은 상속이 자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들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새 80대, 90대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월남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간혹.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고객 한 분은 이게 여담이 그 사람은 80, 90대 돌아가셨는데 그 북한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재혼을 하고 재혼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을 못 있더라고,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도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남겨놓은 북한 자녀분의 목숨 남겨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주려고. 그런 분들 계시다. 어쨌거나 그런 이제 어떤 브로커들 있더라고요. 남한 다 우리 소식이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또 다 소식 그게 해잖아, 그죠? 그래서 북한에 막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막 수소문을 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미 알고 있어, 남한에 잘 사는 자녀 부모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브로커들 통해서 그 사람이 탈출하면은 그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양갈로 5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양갈로 5번. 동시사망. 이 동시사망도 최근에 이제 사고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산사태가 나버려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거기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휩쓸려가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는 분명히 뭐습니까? 단 1초라도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뒤에 1초라도 어머니 뒤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돌아가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동시 사망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동시 사망했을 때 그러면은 부모님도 재산이 있고 어머님도 재산이 있고 아버님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속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화재, 지진 등 둘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 시점의 선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망 추정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는 같이 한번 볼까요? 동시 사망 추정은 그 셋째 줄에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 사망 추정을 받으면은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재산이 있고 어머님도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재산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우리가 상속 받고 또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또 배우자 상속 공제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각각 상속이 일어나요, 각각 상속이 일어나고 서로 상속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각각 상속이 일어나, 각각.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사망을 추정받으면은 동시에 사망한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각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우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줄에 다만 동시 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 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걸로 본다 됐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아까 산세태가 난 그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근데 동시에 다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먼저 사망한 걸 본다? 아들이 먼저 사망을 본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아들이 제가 화면을 가지고 화면 좀 띄워놓겠습니다. 이 사례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상속을 공부하니까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늘 이게 상속을 하게 되면 늘 알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례인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부천에 있는 천억대 자산가, 부천 천억대 자산, 천억대 자산가인데 이 사람에게는 배우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또 며느리도 결혼해서 며느리도 있고 손녀도 있고 다른 사유가 또 외손녀들이 또 외손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상속의 배우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사이만 빼고 이렇게 전부 다 일가족이 어디로 갔다? 강으로 놀러를 갔다. 이렇게 강으로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 97년도 8월 6일 날 괌으로 놀러를 갔던 거예요. 여름 휴가를 받아서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괌 바로 도착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게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가족이 전부 다 동시에 사망해버렸어요. 동시에 사망을 종전에 마셨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원래 이 천억대 재산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받을 권리가 동시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동시에 사망하면은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되죠. 상속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재산들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상속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재산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이렇게. 사위는 상속 권한이 없는 거죠, 원래는.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종전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사위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게 사위가 아니 이 사위는 누굽니까? 자기 딸이 배우자잖아, 그죠? 이게 그 피상속이 이 천억대 재산이 딸이 단 1초라도 뒤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재산이 딸한테 왔다가 또 딸이 자기는 오는 거잖아, 그죠? 왜 자기 배우자니까 이 천억대 재산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는데 단 1초라도 먼저 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얻나요? 대섭 상속 위치에. 근데 왜 동시에 사망한 경우만 내가 상속 받을 수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주장했고, 이제 형제자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서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산이 서로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직계 비속도, 직계 소속도, 배우자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3순위로서 내 형제자매가 받게 되는 거죠. 당연한 권리라고, 종전에는 당연히 민보다 당연한 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주장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동시 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 종비속 관계인 경우는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걸 본다. 판례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사망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섭 상속인으로서 이 재산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렇게 대섭 상속. 그래서 이 재산이 사위한테 넘어온 거예요. 천억대 재산이 이 사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휴가를 같이 안 갔냐면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이 사람은 살아나고 다 사망해버린 거예요. 이 천억 재산이 사위한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사위가 천억대 재산이 사위한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재밌는 사례로 이 사위가 막 그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막 그때 사실은 우리 그때 엄청나게 이 천억 대전이 어디 가나 사회 가십사 초미의 가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 재산을 누가 받을 것인가 막 했는데 종전에 의하면 당연히 형제자매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위가 막 이제 언론 플레이 한 거죠. 내가 만약에 받게 되면은 사회 다 환원하겠다고 막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재밌죠. 잊혀진 약속. 그래서 사위가 천억 재산을 내가 받으면은 사회 다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거죠. 잊혀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게 이 사위는 당시 유산 전액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속을 지켰을까요? 이러면 안 지켜. 아시죠? 어떻게 이 사위는
이걸 그냥 결국 약속 하나도 안 지켰어. 그래서 이게 추적을 한 거지. 이 프로에서 막 추적을 한 거죠. 사일 뒷공문을 따라가면서 막 약속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약속 왜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생 까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 가지고 젊은 여자랑 다시 재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 이게 그 프로 이거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마 보시면은 한강변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새로운 배우자랑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이제 상속을 하다 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 형제자매들 막 쪽박을 탄 거죠. 왜? 이 천억대 재산, 그 당시 천억대 재산 같으면 요즘 말에 수천억이 되는 거죠. 요즘 돈을 환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수천억 재산이 쌓여있으니까 소송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패소를 하니까 소송 비용만 부담하고 이게는 이혼하고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 집안은.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그 재산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게 그 천억을 일구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러죠? 자린고배라나 뭐죠? 구두쇠. 형제들 하나 안 보살펴고 구두쇠였는데 그걸 천억대를 모아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해다고 이 재산이 한 입에 그냥 사이한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 다 풍비박산 난 거예요. 참 안타깝게 굉장히 이게 이제 이 프로에서 그런 걸 다룬 거예요. 이런 그런 내용들 다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첫 시간이라서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은 하면은요, 제가 보면은, 저도 보면, 하다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속 하다 보면은. 15쪽에 하다 부분을 보면은, 그럼 상속인,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면은 상속인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속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상속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속인을 알 것 같지만은 또 많이 혼돈을 해요. 그래서 상속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요. 상속인은 우리 민법에서는 철저하게 법정 상속인 제도를 이용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아니면 상속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은 누구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우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피상속 기준입니다. 피상속 기준에서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화면 잠깐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피상속일 기준에서 직계 비속은 누굽니까? 자녀, 손자녀. 요게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부모, 존속은 부모잖아.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인 혈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속의 범위예요. 이게. 요소 상속 범위인데 다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양걸 2번 보시면은 16쪽에 양걸 2번.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됐습니다. 그럼 둘째 줄을 보면은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결정되면은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상속 순위가 많지만은 선순위에서 만약에 결정돼 버리면 뒤에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순위에서 결정되면은 뒤에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첫째 순위가 그러면 양갈로카. 1순위는 누구? 직계 비속. 거의 대부분의 아마 90%가 대부분 이게 해당될 거예요. 대부분의 90%가 직계 비속이에요. 근데 직계 비속도 한번 보시면은 직계 비속. 피상속 기준 직계 비속은 자녀도 있고 손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속이 될 것인가? 그럼 똑같은 동수의 상속 있는가? 가끔씩 와서 물어봐요. 나는 내 거 포기하고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 상속인들이 자녀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몸만 포기하겠다. 내 몸 포기해서 내 자녀 주고 싶다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순위.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다. 여기서 직계 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의미하고, 그 자연혈족이라는 건 친생자, 내가 난 자녀를 말하는, 피가 섞인 자녀를 말하고, 법정혈족은 뭡니까? 양자를 입양한 사람. 내가 이 피상속인이 양자를 입양한 사람을 의미하고, 혼인 중에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이건, 그러니까 혼의 자녀이든 아니면 혼인 외 출생자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기혼이든 미혼 다 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촌수가 같으면은 동순위 상속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누가 먼저? 가까운 사람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그럼 촌수가 자녀도 있고 손자녀가 있어요. 촌수가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녀. 자녀는 몇 촌? 1촌. 손자녀는 2촌. 1촌, 여기는 1촌, 1촌이니까 여기는 2촌이 되는 거죠. 자녀는 1촌.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와 손자녀는 동생 상속이 될 수 없다. 예, 그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우리 상속인이 A, B, C, D 5명이 있는 거, 6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A 집을 포기해서 A는 자기 자녀한테 주고 B, C는 본인이 받고,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손자, 그러면 손자녀와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협의 분할해서 상속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협의 분할해서 공동 상속을 받는 거는 동순위 상속인들끼리만 협의 분할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동순위 상속인끼리만. 그걸 많이 혼돈해요, 그거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만이죠. 거기 보면 다만. 친양자로 입양 입적된 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므로 친부모의 관계는 단절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보면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알긴 했는데 17쪽에 표가 하나 있죠. 표가. 그 제목에 보면은 가압상속 공제요건 금토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제가 표를 잘못 따랐어요. 요 제목을 바꿨어요. 요 제목으로. 친양자 입양과 일반 양자 입양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17쪽의 표 위에 제목을 그렇게 다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양자를 입양을 하는데 이제 친양자, 우리가 양자제도 일반 양자와 친양자 두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반 양자는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죠. 큰 집에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작은 집에는 아들이 있어. 그러면 보통 보면 작은 집에서 큰 집에 양자를 보내잖아. 그죠? 그게 일반 양자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거는 성씨가 똑같지만은 뭐 우리가 성씨가 예전에 입양을 하면 일반 양자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은 성이 그대로 본인 성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건 부모는 김씨인데 아버지는 자녀는 박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 금방 이제 아이한테 나중에 보면 입양됐는데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양자 제도를 지금 도입했거든. 언제? 2005년도 도입해서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만약에 어떤 자녀가 만약에 친양자로 입양이 됐다고 하면은 친부모 관계입니다. 만약에 내가 입양이 됐어요.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다 하면은 나를 낳아준 친부모는 우리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은 친자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 생모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친자 관계가 종료가 되고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나중에 친부모가 사망을 해도 보면은 사망을 내가 상속받을 수가, 내 부모가 친부모가 사망해도 내가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망해도 내 친부모가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자 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양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산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친부모 관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법무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혼인관계 증명서도 떼가지고 하지만 그 중에 보면은 친양자 확인서 떼가지고 할 거예요. 친양자 확인서라. 그 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친양자 확인서 떼달라고 한 이유가 혹시 일반 양자인지 친양자인지 또 다른 가정에 입양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양부모와의 관계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친부모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다만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국세기본법 보시면은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사람은 친족관계. 직계손비속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친족관계로만 남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자는 친족관계만 남는 것이지 직계손비속 관계는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예.